결국 못하면 너는 갈아치워질 수 있다 라는 점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든 뭐 조직이든 이제 항상 너무 고인물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경영의 관점에서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그 외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그 쇼터미즘, 단기 성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4년 임기를 채운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때그때 뭐 한 경기 뭐 잘했다 못했다로 해가지고 인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감독을 흔들고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길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이 지배권 시장이 있어서 이제 경영권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줄 때, 그러니까 내가 뺏길 수 있다라는 위협감이 있을 때 기업들이 더 경영을 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과 생각을 연결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가상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XYZ라는 기업이 현재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우에 한국 감독이 잘 못했으면은 그냥 계속 맡길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이번엔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 경영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지배권 시장에서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지배권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공격을 막아내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결국 경영권을 교체하기가, 누군가 지배 주주를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아진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수 프리미엄이 있다면, 인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렇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조금 비합리적인 그런 상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인수 프리미엄이 있는 것 외에 이 추가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오기가, 그래서 못하는 경영진을 쫓아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의 기업 자본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현대의 기업은 누구 한 명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 하면은 이재용 회장 이 생각이 딱 나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하면은 이제 정씨 그 집만 이 얘기가 딱 생각이 나고, 예를 들면 뭐 신세계를 생각하면은 그 누구죠? SSG 구단주,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떤 특정 가문이 기업의 경영권을 틀어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 자본시장을 보면은 오히려 누가 특정 정말 핵심 주주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이 소유권의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요. 이 단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무임승차 문제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이 다수의 주주, 굉장히 많은 사람의 주주에게, 그리고 한 사람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숫자가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바로 여러분들의 팀 프로젝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나는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고 싶기 때문에 방관자가 돼요. 그리고 누군가 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캐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제 그게 이거를 기업의 상황에 적용을 하면 모든 주주가 서로 나서기는 싫고 다른 어떤 주주가 이의 제기를 해서 이 힘과 노력과 모든 돈과 이것을 다 들여서 이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해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하기는 싫음. 근데 누군가 해주면 분명히 기업의 경영진이 바뀜으로써 못하고 있는 경영진이 바뀌어서 기업의 경영이 개선되고 그러면 내 주가도 올라가니까 나는 좋아.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기는 싫다. 이 상태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앞에 예시에서 어쨌든 XYZ라는 기업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ABC라는 기업이 새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인수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주주인데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ABC라는 이 새로운 그 인수자에게 협조를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기. 그것을 무슨 의미냐면 즉시 이 인수하려는 ABC에게 내 주식을 매각을 해서 그 사람이 빨리 경영에 필요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주식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가만히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팔기로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과반수의 주주가 주식을 매각을 할 경우, 그러면 이 인수 기업은 50.1%를 확보했기 때문에 인수가 성공을 하고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새로운 경영진이 와서 노력을 하고 주가는 $1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는 $10였는데, 하지만 이 상황은 약간 죽 서서 개준 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인수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10라는 기존 주가에 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나는 주가가 오른 것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과반수의 주주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인수는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결국 현재 경영진이 그대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개선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 $10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또이또이한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10의 주식을 팔았으니까 지금 파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 $10와 그 전에 이미 현금화를 한 것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따라서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안 팔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나 빼고 나머지 중에서 절반이 주식을 팔았다면 그러면 인수가 성공을 해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영진이 와서 더 좋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훨씬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가는 $15가 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5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주가는 $10였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네. 그러면 난 이제 팔아야지. 그래서 $5의 이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BC가 이 인수 기업이 과반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인수가 실패하고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대로 $10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차피 내가 원래 $10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계속 $10 주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득도 손실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비교하자면 앞에 내가 팔면 $5 손해본 느낌이 들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팔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5 이익을 봐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기다려야겠다. 눈치 싸움을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일주를 가진 주주의 입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누군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들 눈치 싸움을 하게 되면은
아무도 그것을 실제로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주주와 가만히 눈치를 보면서 기다리게 되고 결국 인수 기업에게 주식을 파는 사람이 없으므로 따라서 인수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25% 인수 프리미엄을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ABC가 10달러가 아니라 12.5달러의 주식을 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식을 파느냐 안 파느냐, 팔게 되면 그러면 인수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나만의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반이 동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것이 성공할 수 있고 그때 주가는 15달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12.5달러에 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2.5달러 손실을 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ABC가 최종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결국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대로 10달러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인수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팔아서 2.5달러만큼 이득을 본 셈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팔기로 하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5 손실을 보거나 2.5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팔지 않으면 나머지 이들의 선택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인수가 성공하고 주가는 15달러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팔았을 때보다 2.5를 더 번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BC가 실패했다. 결국 과반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10달러가 되지만 여전히 나는 원래 10달러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득은 없지만 손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양쪽을 비교하면은 이 주주는 어느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인수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ABC가 과반의 주주를 설득을 해서 나에게 주식을 넘겨라 라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를 들면 훨씬 더 높은 인수 프리미엄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가격,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을 해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ABC 입장에서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렴한 상태에서의 주식을 인수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구조였는데 그 몫을 이미 그 전략을 실행하는데 다 써버리면 이득이 남지 않는 거죠.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 인수를 포기하게 되고 기업 경영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제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극도로 발달한 자본시장에서는 극도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아주 평등한 공평한 주식시장에서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한번 경영진이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못하는 놈이 이걸 잡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융기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금융 회사들은 이 지배권 시장에서 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는 아주 미미한 주식 숫자를 각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보통 주식을 뭉텅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은행이나 아니면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와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한 주, 두 주 가지고는 내가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계속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방관자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먹힐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를 토라지게 하면은 그럼 나는 저쪽 가서 붙을래 라고 하고 그러면 대세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ABC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주식을 300주까지 확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그 다른 주주들이 한 주씩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소액 주주들이 아니라 한 헤지 펀드가 주식을 250주를 가지고 있다. 전체 1000주 중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둘만 만나서 자, 우리 한번 바꿔볼래? 오케이, 콜 하면은 바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합치면 300 더하기 250으로 550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주 중에서 이미 50%를 확보한 거죠. 그러면 이 경영 투표를 지금 당장 해도 주주총회를 지금 당장 열어도 바로 경영진 회의만을 올리고 상정하고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이런 기관 투자자에게 기존 경영진은 어쩔 수 없이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굽신굽신 하면은 기관 투자자는 결국 무엇을 원하느냐? 기업 가치를 올려라. 너네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가서 딴 놈 불러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도 항상 긴장 상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만들어서 주주들에게 큰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당장 인수합병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 가치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금융 시장에서 금융 투자자들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지금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또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환경이나 사회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랬을 때 기존 경영진이 얘네 만약에 소액주주가 그냥 한 명 한 명이 야 우리 ESG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은 됐고 나는 몰라 이러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헤지 펀드나 이런 펀드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일단 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신경을 쓰는 가짜라도 최대한 신경을 쓰는 모습은 최소한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펀드를 출시하는 그런 회사들인 블랙락, 그 다음에 뱅가드,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요 세 개의 거대 기업이 있어요. 이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얘네가 한 그때 2017년 정도부터 자 우리는 이제부터 ESG를 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모든 기업에 가서 ESG 경영해라. 안 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결과 기업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그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예를 들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친환경적인 생산 설비를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제 여성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이사회에서 한 최소한 30% 정도는 여성 임원을 선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웨이지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얘네들이 있음으로써 이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배권 시장이 잘 작동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는 드렸어요. 이 상대적인 가치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거에 이제 폐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크래프톤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일단 크래프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크래프톤은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그 게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회사 자체는 이제 2007년에 그 모태가 되는 게임 스튜디오가 설립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 오다가 이제 2017년에 드디어 이 PUBG라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아주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약 7,500만 장 이상을 유료 판매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무료로 전환해서 또 지금도 계속 그 IP와 사업 수익 모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이 2017년에 이렇게 대박을 정말 터뜨리고 나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IPO, 그러니까 기업 최초 공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작년 2021년이었어요. 작년이 사실 타이밍이 좋았던 것이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 돈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이런 혹은 그 암호화폐 시장, 이런 곳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면서 자산의 버블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 높아졌고, 그렇다면은 이때야말로 상장을 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우리 기업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영진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2021년에 무조건 상장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목적으로 내세운 그 기업 최초 공개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이유는 이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3장 4장에서 배웠듯이 3장 4장 5장 이렇게 배웠듯이 자금을 확보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성장을 위해서 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는 게임 회사니까 게임 개발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인 컨텐츠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매수해 오는데 이 자금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원래 창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은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또 추가적인 이익을 이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 최초 공개를 할 때는 증권사나 아니면 투자은행 같은 그런 금융회사가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주간사 회사 혹은 주관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언더라이터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불러요. 대표 주관 회사, 그리고 공동 주관 회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표 주관 회사가 이제 메인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주식 물량을 받아서 다시 투자자들에게 뿌리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파트너가 미래에셋 증권으로 선정이 되고, 나머지에는 얘네가 우리나라에만 주식을 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금융회사인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시티그룹이라든가 JP 모건도 참여를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의 최초의 계획은 어땠느냐? 이제 드디어 2021년 6월에, 정확히 6월 16일에 첫 투자 설명서와 증권 신고서가 이제 공지가 되게 됩니다. 이 전체 발표가 되게 되는데, 투자 설명서는 목적이 투자자들에게 우리 기업 주식을 홍보하는 목적이고, 증권 신고서는 이 주식 시장을 관할하는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합니다라고 그 승인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목적의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저는 뭉뚱그려서 그냥 투자 설명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걸 공시하게 되고, 여기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을 비롯한 이 인수단 언더라이터들은 크래프톤의 시가총액이 약 35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근거는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상대적인 가치법으로 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 주식 숫자로 나누면 적정한 주가가 나오게 되는데, 주당 그것이 67만 7,500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모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판매하는 가격은 이거보다 좀 낮게 할인해서 45만 원에서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참고로 보통 어느 정도 흥행을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IPO에서는 이렇게 밴드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영역이 범위가 나오지만 보통 최상위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최저는 형식적인 거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5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얘네 크래프톤 한 주를 개인 투자자에게 팔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투자 설명서를 열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2018년부터 이제 3개년에 대한 전체 연간 재무제표가 있고 2021년 6월이기 때문에 아직 반기 보고서까지는 안 나왔고 3월에 해당하는 분기 보고서까지 1분기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부채가 이렇고 자산이 이렇고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누적 손실이 기록이 되었었고 그것을 이제 최대한 돈을 어떻게 빌려와서 계속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게임 개발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자기 자본이 급등을 하죠. 이거는 주식을 추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충분히 성공 궤도 올라가면서 그 적자를 메꾸게 되고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이익 잉여금으로 자기 자본에 해당이 되면서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자기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는 돈으로 부채는 좀 갚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자본이 계속 늘어나요.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익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이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과 순이익이 이제 충분히 이제 큰 금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그런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틀어박혀서 방구석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게임을 하니까 이제 많은 수익이 발생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결과를 보면은 순이익이 이제 1분기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이제 20만큼을 2억만큼을 이제 순이익을 거뒀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는 지금 2020년에는 연 동안 해서 지금 제가 숫자 계산이 정확히 안 되는데 약 550억 정도 이제 벌어들인 건데 지금 3개월 만에 약 200억을 벌어들였으니까 그러면은 2021년에는 더 그 매출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얘네가 어떤 기업과 비교를 할 것이냐. 이 상대적 가치법은 비교 기업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정을 했느냐. 우리는 글로벌로 가겠다. 우리는 한국 회사가 아니야. 글로벌로 갈 회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그런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는 기업과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그 기업 가치가 높았던 일렉트로닉 아츠,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가 하나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가 포함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죠. 그리고 이제 워너 뮤직과 같은 그런 미디어 산업에 있는 기업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얘네가 이 일렉트로닉 아츠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빼고 나머지 평균을 냈을 때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빼고 평균을 냈을 때 요 PE가 45.2다라고 하면서 이 숫자를 기반으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얘네는 2021년 1분기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명목상의 이유는 이제 가장 최근의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인데, 이제 본질적인 이유는 2020년보다 2021년 자료를 이용할 때 자기네 매출이 훨씬 더 높고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주가가 21년에 넘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가 더 높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 1분기 재무 정보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나왔던 194018 요 이익을 이제 연평균화하면은, 연으로 환산하면은 1분기에 이만큼이니까 산술적으로 1년 동안 하면은 4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배를 하고, 그 다음에 45.2라는 요 PE 값도 다른 기업들의 그 1분기 값으로 측정된 PE예요. 그래서 그 값을 곱하면 이만큼이 시가총액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발행하는 주식 숫자를 생각했을 때 총 주식 숫자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것을 나누면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의 숫자 하면 적정 주가가 나오고, 그게 바로 67만 7천 원 정도가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비교 기업이 이게 맞냐? 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분기에 이 코로나 상황의 이 특수한 매출을 이용하는 게 맞냐? 라는 고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얘네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금감원에서 놀랍게도 6월 25일에 투자 이 증권 신고서를 거절을 합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흔치가 않은데 크립톤의 이 투자 설명서와 증권 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유를 뭐라고 명시를 하냐면,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이제 이렇게 이제 썼지만 이 정확한 너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친 시장의 그 개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공시의 정보가 불분명하다, 언클리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금감원에서는 너네 구라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당시에 그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붙게 돼요. 이렇게 금감원이 투자 설명서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잠깐 미뤄두고, 자 그래서 결국 1개월 동안 고심을 해서 다시 정정된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7월 23일에 새로 공시를 해요. 자, 기존에 35조로 추정했던 시가총액을 29조로 이제 30조 밑으로 살짝 맞추게 되고, 그다음에 PE도 약간 줄여요. 그래서 적정한 주가는 약 58만 원으로 이제 60만 원대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가도 50만 원 미만의 49만 8천 원으로 이제 맞추게 되는데, 자, 이러면 무엇이 바뀌었느냐? 비교 기업을 일단 바꿨어요. 비교 기업은 그런 글로벌 회사들을 다 빼고 국내 게임 개발 회사만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카카오, 펄어비스, 넷마블, NC소프트 요 네 가지만 비교를 하겠다라고 싹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PE도 계산을 할 때 지금 21년 1분기 값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20년과 21년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그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을 적용을 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는데, 이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여기 매출 순이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도 2021년 1분기 값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020년과 평균 값을 사용해서 최소한 보정을 하겠다. 그래서 2분의 요거는 1분기의 순이익 그걸 4배해서 연으로 바꾸고, 이거는 그 전년도 2020년의 연 순이익을 가져와서 평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새로 계산된 PE 값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줄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숫자도 조금 줄였어요. 이제 이거는 아마 이거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비싸게 못 받으면 좀 덜 팔자. 주식을 덜 찍어내서 덜 팔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는 그래서 57만 9천 원 정도로 이제 합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물론 명목적으로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렇게 60만 원 미만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결과는 어땠느냐? 7월 29일에 아까 그 범위가 나왔던 것에서 역시 최대값인 49만 8천 원으로 공모가를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의 거래가 개시되게 됩니다. 첫날 종가는 45만 4천 원. 그러니까 이 주식을 공모주를 산 사람들은 첫날부터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그 전에 미래에셋증권에 청약을 해서 49만 8천 원에 이 주식을 샀는데 실제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45만 4천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마이너스 약 9%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 시장이 보기에 49만 8천 원도 그조차도 비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클래프톤이 반등을 했으면 아니 우린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우트란을 시전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11월에 뉴스테이트라고 이제 펍지 게임의 그 모바일 버전이 나와서 잠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것이 중국이나 뭐 인도 이런 데서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등을 했지만 결국 12월 30일에는 46만 원으로 이제 최초 공모가보다도 낮은 언저리에 있는 그런 가격으로 그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을 했을 때 그 1년 후죠. 8월 10일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8월 9일 그러니까 정확히 1년 후에 기준 주가는 26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마이너스 약 47%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대가치평가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정 이런 섹터에 있는 기업의 가치가 너무 지나치게 뻥튀기가 되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전체가 약간의 그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도 이제 최대한 더 높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나치게 높게 가격 평가를 한 것이었고 결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엄정하게 평가를 받아본 결과 주식시장 평가는 이 클래프톤의 주가는 그만큼의 가치는 없다. 물론 나름 절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규모고 그것은 어쨌든 클래프톤이 가진 이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그것은 너무 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45만 원 넘어가는 50만 원 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좀 지나친 무리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